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그래서 헌법 일반인데요. 여러분도 다 이제 학창시절 공부도 하고 하셨겠지만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산도 그렇잖아요. 산도 뭐 산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어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죠. 그 길도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굉장히 두렵죠. 근데 전체를 다 조망하는 상태에서 가면은 전혀 두렵지 않고 멀지 않습니다. 그럼 헌법을 따로 공부 안 하시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 나왔을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시게 돼요. 그게 헌법 감수성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헌법적 감수성을 여러분께서 터득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헌법이 뭡니까? 헌법이 현행헌법 130조까지 있죠. 전문과 전문.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앞전자죠. 전체 할 때 그 전자가 아니라 전문과 130개 조문과 부칙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그 전문과 헌법 130조까지 뭐 다 읽어야 되냐? 그럴 시간도 안 됩니다. 지금 2시간 남짓 해가지고. 자, 그럼 헌법이 뭐냐? 일단 여러분 8글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8글자. 권리보장과 권력통제입니다. 권리보장, 권력통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권리보장, 권력통제. 예, 바로 이 권리보장, 권력통제. 요 8글자만 여러분이 아시면 헌법을 다 아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권리보장과 그 권력통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보장과 권력통제라고 누가 얘기했냐? 여기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이제 헌법이 근대 서양에서 처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최초 처음 이제 이 권리보장과 권력통제라는 것으로 헌법을 디파인한 게 바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우리는 흔히 이제 그걸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보장과 권력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보장과 권력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개념적 징표. 말이 어렵죠. 개념적 징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걸 딱 봤을 때 이게 헌법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권리보장과 권력통제. 근데 이제 요 8글자도 좀 설명을 이제 드려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안에 다 모든 그 에센스가 다 들어있어요. 자, 권리보장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권리보장인데 누구의 권리보장입니까? 예, 누구의 권리보장이죠? 예, 국민이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입니다. 개인. 인디비듀얼. 개인이에요, 개인. 지금 이제 앞에 선생님께 국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모든 국민은 무슨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이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천부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 전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뭐 가진다 그래도 개념적으로 이것이 천부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국민은 물론 우리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되잖아. 국적을 안 가진 외국인들한테도 인정하는 권리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래서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한테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도 적용됩니다. 당연히. 신체의 자유. 외국인이라고 해서 영장 없이 잡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고 고문할 수 없어요. 예, 외국인이라고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보편적 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 인간한테 누구나 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적용한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그걸 명확히 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이걸 바꾸자는 논의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입니다. 개인. 예. 근데 이 개인, 우리 헌법에도 개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그러면 개인을 위한다는 게 뭐냐 이거. 개인을 위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이게 우리와 특히 동양권에서는 오랜 굉장히 뭐랄까 유교적 전통도 강하고 충효예를 중시하고 개인보다는 전체 집단 또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개인을 내세우고 그러면 이것이 약간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거나 심지어는 저 사람은 개인주의자야 그러면 그건 욕이죠, 욕. 우리 사회에서. 사실 개인주의는 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란 말을 그냥 이기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죠. 자, 이기주의는 도덕적 타락이죠. 이기주의는 영어로도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뭐 에고이즘인가 뭐 그러죠. 개인주의는 에고이즘이 아닙니다. 인디비듀얼리즘입니다. 인디비듀얼리즘. 영어로도 달라요.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개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헌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거북할 수도 있어요. 난 전체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내가 봉사하고 기여해야지. 무슨 개인만 생각하냐. 사실 개인주의는 개인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서 최대한 존중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한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수사기관 같은 데 가서. 그래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제가 나쁜 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형사상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 돼요. 그럼 그런 진술을 내가 안 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국가나 사회를 더 우월적 지위에 놓고 있다면 그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면 안 되죠. 그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국가나 사회의 어떤 유지, 존속,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를 척결해야 되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단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규명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면 안 되죠. 그냥. 도덕률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해야 된다고 배우니까. 자,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누구도 거짓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근데 우리 헌법에는 거짓말할 권리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까지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정관념,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생각, 우리 전통적인 어떤 개인의 역할에 대한 생각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권이 왜 들어가냐고. 자, 범죄자조차도 개인으로서의 최종적인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엄연히 그 인권의 주체로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의 덕목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이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도 더 좋아집니다. 예. 그래야 문명국가로 가는 거고요. 헌법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소위 우리가 문명국가다, 문명인이다 뭐 할 때 그 문명의 실체가 뭡니까? 문명의 실체가 과학기술 같은 것도 물론 문명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바로 헌법에 담겨 있는 그런 가치와 철학이 바로 문명의 실체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그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체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또는 개인이 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 많은데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가장 많이 침해했던 것은 국가였습니다. 예, 항상 그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큰 주체였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게 최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개인의 권리와 동시에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 권력은 이게 막 그 쉽게 말해서 개인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개인의 재산권에도 얼마든지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 무소불위의 정말 그야말로 그런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족쇄를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족쇄가 바로 헌법인 겁니다. 그래서 권력 통제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절차, 그리고 권력기관을 구성하는 어떤 그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죠. 뭐 국회는 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국가기관이 가지는 권한의 범위를 갖다가 명시하고, 그래서 얘네는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얘네는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겁니다. 근데 요것들이 그 자체로서, 그냥 그 완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이라든가, 운영 원리라든가, 구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헌법에 함께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헌법적 결단이고. 자, 근데 대표적으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권력을 쪼개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권력이 한 놈이 만약에 법을 본인이 만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혼자서 법도 만들고 그 법을 집행도 하고 그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도 판단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 권력은 거의 뭐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능적으로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에, 그 다음에 법에 어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법을 해석 적용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법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 이제 권력 분립하면 이제 삼권 분립만 생각하는데 권력 분립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이라고도 하죠, 요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과 아울러서 이 지방분권,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방분권, 지방자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하고 어떻게 다르냐? 자, 헌법 그 118조에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8장 지방자치라고 되어 있죠. 예, 지방자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지방분권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지방분권이란 말은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학교 이름도 지금 자치분권대학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분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어떻게 다르냐? 지방자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그 지방의 주민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로컬 셀프 거버먼트,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방자치하고는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탈중앙화, 탈중앙화를 의미합니다. 탈중앙화. 그래서 이거를 분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권과 자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방자치를 시행하더라도 지방분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두 개는 같이 가야죠. 지자체를 주민들의 힘으로 구성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요새 뭐 지방정부란 말도 나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도 당연히 중앙의 권한도 대폭 가져와서 이제 스스로 그걸 결정하고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는 일단 초보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아주 초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한 대여섯 살 정도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한 30살, 40살 먹은 장년층 정도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한 뭐 대여섯 살 내지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한 해 만에 그러죠. 지방자치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국민들이 뜻이 그러면 없애야겠죠. 그러나 일단 선진국들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또 국가 경쟁력 좋아하죠. 그런 거에 봤을 때 훨씬 사실은 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지방자치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핍니다. 단적인 예로 지방선거 할 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는 투표용지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수십 명에 대해서 기표를 합니다. 수십 개의 공직자들을 뽑아요. 근데 우리는 기케야 뭐 단체장 한 명,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본의원, 기초의원. 이게 한 4명 동그라미 치는 거죠. 기표를 합니다. 한 4명 정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0몇 명씩 이렇게 투표를 한대요. 지방선거 한 번 하면. 그런 지자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시흥시청인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시청에 무슨 뭐 감사관 뭐 무슨 재무관 이런 사람까지도 다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헌법도 보면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공무원을 선거로 뽑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기타 공무원들까지도 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분권에 들어간 분권은 이거 뭐냐면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서 행사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건 뭐 헌법에도 명시가 안 돼 있을 뿐더러 전혀 지금 제대로 된 그 지방 분권을 못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얘기가 또 이제 옆으로 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는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을 우리 헌법은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117조 1항을 보시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는 헌법,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은 국민이 만들죠. 자,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들죠.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런 거에도 다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자치법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무슨 조례, 뭐 규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앙정부를 항상 의식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으면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헌법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개인의 권리 보호와 권력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약속드린 바와 같이 헌법적 감수성을 가지실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늑대 3마리하고 양 1마리가 사는 양 1마리가 사는 어떤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가뭄이 들고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늑대들도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 양 3마리, 늑대 3마리하고 양 1마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회의를 했어요. 저녁 때 모여가지고. 회의 결과 결국은 이게 뭐 양을 잡아먹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양은 막 길길이 뛰겠죠. 자기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거 말이 되냐? 그래, 그러면 야, 투표를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였으니까 당연히 3대1로 양을 잡아먹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양은 잡아먹혔어요. 이게 바로, 자, 딱 보면 일단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잖아요. 예. 다수결의 원칙에 미쳐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수결의 원칙을 일단 잊어버리시고, 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이게 타당한 겁니까, 이게? 아무 힘없는 양을 그냥, 그 양은, 양권은 어디 갔습니까, 양권은. 늑대권만 있고 양권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것은 뭐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헌법에 반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흔히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물론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하나의 민주주의 그 의사결정 방식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그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보편적 인권의 개념도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이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바로 그 늑대 3마리와 양이 있을 때 양의 편을 듭니다. 예. 양의 기본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양이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일방적으로 강자의 논리 또는 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약자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 정신인가?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그리고 헌법은 다 이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서 헌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헌법에 생명권이란 말은 안 나와요. 생명권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당연히 생명권을 우리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 제10조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는 신체이자요 12조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자 소수자 보호라는 것이 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테마. 지금 그 양과 그 늑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누굽니까? 그 변호사 연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애들 동화 같지만 동화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헌법재판소에서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예로 두는 얘기예요. 헌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약자 보호가,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그 외국의 논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보면 선생님들 토론도 하고 했는데 헌법의 가장 핫한 이슈들은 대부분 다 약자 보호와 관련된 거예요. 약자, 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뭐 유전무죄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사실은 뭐 약자라고 해서 너무 막 또 봐주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다. 약자라서 더 봐줘가지고 문제되는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요 약자 소수자 보호나 어떤 법의 어떤 그 평등한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게 중요한 그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 한비자라고 중국에 여러분 그 중국이 최초로 통일된 게 진시황 때 통일이 되는데 진시황 때 그 진나라가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데 그때 진나라가 채택했던 그 노선이 뭐냐면 법가 사상입니다. 법가. 다른 나라는 뭐 무슨 여러 가지 유가 뭐 도가 뭐 여러 가지 있죠. 합종 연행가 무슨 뭐 음양가 농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자 백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진나라는 법가를 택했습니다. 법가. 법으로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법가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가 한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비자.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한비자인데 거기 보면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을 지키는 자가 강하면 그 국가도 강해지고 법을 지키는 자가 약해지면 그 국가도 약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보다 다 잘 나가는 나라들 보십시오. 다 법에 의한 법의 어떤 그 준수라든가 법 질서의 어떤 확립이라든가 이런 건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국민들도 법을 잘 지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 또는 소위 말하는 그 사회 지도층,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힘없는 서민들 법 잘 지키라면 그거는 법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불아귀라고 합니다. 법불아귀. 법은 귀한 자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아. 이것도 법가의 유명한 명제인데 법불아귀. 법은 귀한 사람한테, 귀족들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진나라 이때 보면은 아무리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다 그냥 똑같이 다 처단하는 것이죠. 그런 엽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우리는 법치주의 그러면 법질서 확립. 그래서 주로 시민들이 법을 잘 지켜라고 할 때 쓰는 말인 걸로 이제 착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준법 의식이고요. 헌법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란 말 자체는 헌법에 안 나옵니다. 법치주의란 말 자체가 헌법에 안 나와요. 다만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뭐 법률에 의하여 한다라든가 뭐 이제 그다음에 뭐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위에 대해서 할 때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 조항에 쭉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속에 법치주의가 있는 건데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이 지켜야 되는 덕목입니다. 이게 법치주의. 여러분이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법치주의란 말이 나왔을 때 혼동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치주의란 말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약간 이제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법치주의란 말을 하면 막 경찰들이 막 이제 막 사람 잡아가고 이런 걸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법치주의의 수범자는 국가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 법치주의를 명령한 사람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근데 이제 법치주의란 말은 그래서 되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 국민들이 쓰라고 만든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란 말이 거꾸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질서,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무슨 그런 걸 엄단하겠다.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고 법치주의는 오히려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법을 지켜야지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법치주의.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꼭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자식들, 자녀들 건사하기도 힘든데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주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 유명한 법학자가 예링이라고 하는 독일의 법학자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책을 썼는데 권리를 위한 투쟁. 그 사람이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권리를 위한 투쟁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 물론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또 함께 거기에 그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국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지키고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권리도 지켰으니까 이제 다른 또 이웃들의 권리도 지켜주는, 함께 동참해서 지켜주고, 이게 이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인 거죠. 제가 아까 뭐 개인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파편화돼가지고 나는 내 일만 생각하면 돼, 뭐 남들은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시민적 우애, 프렌드십, 이게 있어야 비로소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의 행복도 최대화될 수가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수자 보호, 약자 보호가 중요한 이제 헌법의 정신이라 그랬는데, 그게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있는 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1조 1항에 보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이제 합성어인데,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와 평등의 어떤 기본 가치가 담겨 있고, 그 중에 뭐 다수결의 원칙도 그 중에 한 부분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알겠는데, 그러면 공화국은 뭐냐? 공화국은 옛날에는 왕이 없는 나라면 그냥 공화국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왕이 없다는 것만으로 공화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면, 자, 민주주의가 어원을 따지면은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이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다 안 되면 이제 다수결로 가는 건데, 다수결로 했을 때는 소수자, 약자의 그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화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리퍼블릭, 영어로는 리퍼블릭이죠. 이게 뭐냐면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두의 것. 그러니까 공화국은 모두의 국가입니다. 모두의 국가.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누구도 이렇게 억압되거나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화국의 어떤 사상입니다. 공화국 사상. 공화국이라는 개념. 그래서 민주주의와 플러스 공화의 어떤 가치. 이게 함께 우리가 이제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헌법 1조 1항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명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공화국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로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를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의 개념도 여러분이 달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헌법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헌법적 감수성을 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의 밑바탕을 이루는 몇 가지 철학적 토대 중에 하나인데요.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인데, 이게 뭐 굉장히 좀 계몽주의 그러면 뭔가 무슨 계몽주의 뭐 이런, 이게 언제쯤 얘기냐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계몽주의 사상의 어떤 그런 밑바탕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Age of Enlightenment 해가지고 빛의 시대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떠한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끝까지 의심한다. 국가도 의심한다. 권력도 의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은 뭐냐면, 그래서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그냥 이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따른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얘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항상 의심을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민이죠. 신민. 옛날 왕조 시대의 신민들은 나라님이 얘기하시는 건 무조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고. 의심하는 데서 이 헌법이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양도 동양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무조건 절대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거기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토를 달면 안 됐어요. 토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왕이 하는 말이 맞아? 왕이 정말 신인가?
왕권 신수설이 있었죠. 근데 일본도 2차 대전 때까지는 천황이 신이었죠, 신. 그러니까 천황의 목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다음 항복선언할 때 처음 들은 거죠. 항복선언할 때.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은. 신적인 존재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제, 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네. 얘네들 다 우리와 똑같은 오욕, 칠정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는 존재네. 하면서, 야, 그럼 똑같은 인간인데 왜 니들은 그렇게, 니들 멋대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시민혁명이거든요, 시민혁명. 그래서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영국 혁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그 시민혁명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안에는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 현존하는 권력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이 함부로, 그야말로 농단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당연시하고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권력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권력의 횡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의심한다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사실은 이제 그것은 뭐 과학에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헌법을 이해하시려면 이 계몽주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권 사상을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연권,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이 두 가지까지 하면 일단 헌법의 밑받침이 되는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한 번씩 이제 보시는 건데, 자연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돌고 금성이 돌고 있듯이, 그리고 달이 차면 기울듯이,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마치 이러한 자연과학의 법칙과 같이 인간에게도 불변의 그 법칙 또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신조입니다, 신조. 그게 이제 자연권 사상이어서 인간에게는 영구불멸의 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부여되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자연권 사상이고 이것이 이제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몇 개야? 10조부터 해가지고 37조인가 거기까지 있으니까 20여 개 조항이 있는데, 여기 없다고 해가지고 경시되지 않습니다. 그런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도 생명권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에 의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알 권리, 국가기관이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그걸 이제 싸잡아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표현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바로 알 권리다. 해석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몇 가지 그 기본권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 37조에 보면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 자연권 사상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권이고, 그다음에 사회계약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계약설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 그냥 아무 저거 없이 방치됐을 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죽음의 공포, 항상.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또는 질병 또는 굶주림 또는 어떤 다른 인간이나 또는 어떤 야수에 의해서, 맹수에 의해서 항상 자기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진 힘을 특정인이나 특정 거기다가 어떤 기관에다 맡겨놓는다 이거예요. 권리를. 위임을 해가지고, 니들이, 해라. 그 대신 너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니들이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교체하겠다. 이게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항권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항권.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헌법 질서가 질서를 더 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침해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권력자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게 저항권입니다. 헌법에 저항권이란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해석상 다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헌법에 저항권이란 말을 쓰고 있기도 하죠. 이 저항권이 바로 사회계약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계약서. 사회를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그 헌법을 만든 목적도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권리를 보호하고.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국가가 못한다. 그때는 국가의 소위 말하는 지도부를 갖다가 경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사회계약설, 자연권 사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치주의, 약자보호, 민주공화국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거나 또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해서 헌법이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헌법의 보편적인 그런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우리 헌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헌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것이 그러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 임시정부 헌법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이제 서울과 주로 이제 이북 지방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점점 이제 삼남 지방, 남쪽으로 이제 쭉 퍼지죠. 이게 한 달 정도 가까이 간다, 이게. 그 과정에서 8,000명인가 사망했죠. 상당히 많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게 굉장히 평화 집회였습니다. 평화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무력 진압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4월 13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연해주에 있던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그 당시 연해주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블라디보스톡. 거기 있던 무슨 이제 한인국민회의가 하는 임시정부가 또 하나 있었고, 또 서울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과 상하이와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합쳐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임시헌장을, 요거 이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이건 그때, 그 당시에 국회에 해당하는 상해 임시의정원인가 그렇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제 국무원,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행정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가운데 안창호 선생이 보이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신익희 선생이라고 하는 양반이고. 이거는 이제 환국했을 때, 나중에 해방 이후에 그 모습이네. 자, 임시헌장이 바로 이게 최초에 1919년에 이제 4월 달에 이게 이제 반포가 되는데, 요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헌법은 아니지만, 그 헌법의 어떤 총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이때 처음 쓰였고,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다. 일체 평등하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그 다음에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소유의 자유, 이건 재산권이죠. 기본적인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을 다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런 것도 했고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임시정부 때 5번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되는데요.
그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1919년에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었고 1930년대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임시정부로 되려고 계속 이제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균주의라는 그런 그 노선을 채택합니다. 삼균주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 균등.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시정부의 공식 노선이 됐고요. 그 삼균주의를 만든 게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조소왕이라는 분입니다. 조소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외교부 장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거의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주로 유럽, 뭐 중국,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보니까 다른 선진국들의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어떤 균등, 이게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균주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부터 그것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41년도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삼균주의를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놨죠. 이게 이제 임시정부의 그 사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한다. 이게 이제 삼균주의입니다. 지력은 교육이고, 권력은 정치고, 부력은 이제 경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삼균주의가 이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때도 이것들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보통선거제라든가 의무교육의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 이것이 제헌헌법의 경제 질서의 어떤 기초로서 그것이 명시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준다. 뭐 해가지고 제헌헌법에 보면 굉장히 요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전향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이익균정권, 이런 것도 요새로 따지면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비록 실천은 안 됐지만, 실천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근로자의 이익균정권을 실현한다고 했었는데 그 법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실천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정신은 그렇게 이제 했었던 거죠. 그리고 공익적 성격이 있는 기업의 국공유화, 이런 것까지도 명시를 했었었고요. 그것이 바로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제헌국회의 속기록을 봐도 그 당시에 헌법 기초위원들이 한 얘기들을 보면 제헌헌법을 계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여러분 또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거기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헌법에는 안 나오고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말인데,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전문에도 나오고 통일조항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 통일조항에 보면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하고 시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헌법에 이게 무슨 의미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그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첫째는 국민주권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또는 어떤 계급이나 이런 데가 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국민이 주권자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닙니다. 인권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이 분립이 돼야 돼요.
권력이 여러 가지 그 삼권이 또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당에 완전히 귀속돼 있으면 그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닙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그래서 법관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거나 법관이 자기의 법관의 직업적 양심으로 독립해서 판단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거나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복수정당제가 허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당 독재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 또 물론 당연히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보장, 이건 뭐 다 인권이니까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그 국민주권, 인권보장, 권력분립, 그다음에 사법부 독립, 특히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권교체가 가능해야 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해야 된다. 정치적 활동의 자유, 정당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복수정당제가 허용이 돼야 된다. 그거 다 우리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것을 떠올리시면 되고, 이것은 개정 불가 사항입니다.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을 폐지하는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헌법과 관련된 또는 헌법의 보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헌법이, 자, 민법이나 형법만 우리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게 아니다. 헌법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최근에 있었던, 불과 한 1, 2년, 2, 3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것들입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분할연금이란 말 아세요? 예,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한 3년 전에,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예, 분할연금이란 뭐냐면은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했는데 연금을 받다가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도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을 때 부인도 그 남편의 연금을 일부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게 분할연금. 그게 옛날에는 인정이 안 되다가 생겼어요. 자,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1970년대 초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며칠 안 살았어요. 며칠 안 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할머니가 도망갔어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새댁이지. 도망을 갔어요. 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도망가고 할아버지는 쓸쓸히 혼자 살았어요. 호라비로. 부인이 도망갔으니까. 근데 이혼을 안 했어요.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옛날에 뭐 이게 이혼하려면 또 법원 가고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혼인신고는 돼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쯤인가 와가지고 결국 이제 정식으로 이혼을 하십니다. 이 부부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연금도 붙고 해가지고 한 달에 140만 원 정도의 월 140만 원의 연금을 이제 받으면서 그걸로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분할연금 제도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에 140만 원씩 들어오던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7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거 7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저도 며칠 전에 출판사에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인세 좀 남은 거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70만 원 주셨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70만 원이 큰 돈이죠, 여러분. 근데 140만 원 받다가 70만 원 깎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쪽에다 문의를 한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왜 갑자기 내 연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국민연금에서 말하기를 분할연금 제도가 생겼다. 분할연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옛날 당신 부인이었던 전 부인이 그거를 청구를 했다. 분할연금 청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7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토막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꼭지가 더 온 거죠. 이런 정말 제가 막말로 저 찍고 있으니까 제가 안 그랬으면 막 제가 이제 쌍욕을 막 했을 텐데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예. 이거는 내 재산권을 침해,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연금법에 보면, 그러니까 혼인하고 우리나라는 법률원주의죠.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그 부부간의 법적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5년 이상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줘요. 배우자한테도. 5년. 그러니까 무조건 5년은 사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비록 혼인신고는 5년 넘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의 어떤 그 요건은 충족이 돼요. 그 할머니가. 분할연금에. 근데 실제로 살았나요? 안 살았죠. 며칠 안 살았단 말이에요. 70년 초에 잠깐 결혼해가지고 며칠 안 살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분할연금을 인정한 취지는 비록 이혼을 했더라도 5년 이상 같이 이제 혼인 생활을 했으면 그 부인도 어쨌든 남편의, 또는 거꾸로, 또는 남편도 부인의 남편이 부인의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분할연금이라는 게. 근데 이 경우는 실질, 혼인 신고는 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이미 혼인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부부로서 동거를 하지 않았고, 그 할아버지가 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뭐 기여한 바도 없죠. 서로 마찬가지, 서로.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까지 이거 분할연금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받던 원금을 반으로 깎아버리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게 이제 법을 갑자기 이걸 무효화시키면, 원래 위헌 판결은 법이 무효화되거든요. 그날부터 그 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법조항이. 그럼 법적 공백이 생기겠죠. 이미 분할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래가지고 요 법을 언제까지 개선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그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이것을 분할연금을 주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 배우자의 확인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니면 뭐 객관적인 다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할아버지의 권리를 손을 들어줬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건 뭐 좀 사소한 사건인데요. 이제 그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당하는 사람한테는 사소한 게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다 이제 경범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조항이냐면, 공공장소에서 알몸이나 가려야 할 것을 지나치게 내놓으면 과다 노출이 돼서 이 경우에 이제 5만 원인가 그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죠. 근데 어떤 이 아저씨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약간 노출증이 있는지 우통을 벗고 맨날 그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지나가다가, 이 아저씨니까 아줌마들이 보면은 좀 보기 흉하잖아요. 뭐 몸매나 좋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마 몸매도 별로 볼 필요 없었던 모양이죠. 예? 당신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 선탠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선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5만 원 아끼겠다고, 5만 원, 나 그 돈 5만 원 때문에 헌법 위헌법률을 한 거예요. 위헌법률 반을 작성한.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니 내가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선탠할 자유도 없냐 말이지. 그러면서 했는데, 이때 이 아저씨가 주장한 게 뭐냐면, 자 여기 공공장소에서 알몸이나 가려야 할 곳이죠. 그럼 가려야 할 곳이 뭐냐? 너무 불명확하다 이거.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 헌법의 그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특히 형법에서 그게 중요한 건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식적인 사람이 보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범죄 처벌법 조항을 보면 가려야 할 곳을 했을 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남자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배꼽을 내놓는 걸 되게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저 남자라도. 또 어떤 남자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려야 할 것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내놓는다. 아니 그러면 적당히 내놓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가 지나치고 어디서부터가 적당한 건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조항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처벌 법규가 가져야 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예. 이런 겁니다. 이런 5만 원 아끼려고 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돼요.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못 줘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래도 한 300, 150, 친한 변호사는 더 싸게 해줄 수도 있겠는데, 5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사실은 500만 원 정도도 사실 보통 변호사 쓰면 그 정도 들잖아요. 300, 뭐 이렇게. 500만 원, 5만 원 아끼려고? 이렇게. 근데 자기는 끝까지 자기가 이제 억울한 거지.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 이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문법. 이게 이제 신문법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인터넷 신문, 자, 인터넷 신문 여러분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으로 매일 보시죠? 근데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그야말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문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 프로그램 하나 사면 돼요. 이게 인터넷 신문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몇십만 원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만 계속 쓰면 돼요. 기자도 뭐 나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족, 내 친구 몇 명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1인 매체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기자 한 두세 명 두고 상시 고용 기자 한 두세 명 두고도 얼마든지 아주 멋진 인터넷 그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인터넷 그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들이.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거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5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시킨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직원 한 명 쓴다는 게 얼마나 그게 돈이 많이,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그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명도 아니고 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면, 그전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혼자서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5명을 하니까 이거는 영세한 인터넷 신문들은 다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 신문사들이 보통 이제 2명, 3명이서 하는 조그만 인터넷 신문사, 그래도 잘 돌아가는 인터넷 꽤 괜찮은 유명한 인터넷 신문사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신문사 편을 들어줬어요. 위헌이다. 이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이건 침해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실제 제 후배 중에도 요 무렵에 요 인터넷 신문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엄격해질 그 무렵에 인터넷 신문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제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5명 채우려고 막 엄청 고생했어요. 자기 막 친한 친구들, 후배들 동원해가지고 등록시키고 기자로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담에서 해방이 됐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한 작년 초인가 갑자기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질환자들 상당한 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다 석방된 적이 있었어요. 석방이라고 그러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풀려났죠. 아주 막 한때 막 그랬다고 괜히 또 여러 가지 또 불안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들도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런 우려했던 일은 안 일어났죠, 다행히. 자,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이제 석방이라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풀려난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예 나오게 퇴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전에는 의사와 정신과 전문의와 그 다음에 직계 가족 2명
그 사인이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입원을 했어요.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강제 입원을 시키면, 근데 이게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냐면 주로 부모가 좀 재산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빨리 물려받고 싶은데 이 부모님이 너무 건강해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빨리 이렇게 뭐 정신병 이거 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이제 옛날에 금치산자 뭐 이런 게 있었죠. 요새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피후견인 명칭이 바뀌었죠. 후견제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했는데 금치산자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없애고 그걸 이제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그걸 행사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직계 비속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하는 거죠. 악용이 된단 말이야, 악용. 악용이 되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거 보잖아요. 나 안 미쳤어. 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뭐 미친 사람이 자기 미쳤다 그러는 사람 봤냐 뭐 이러면서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신보건법이라는 조항이 바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헌 헌법 불합치 해가지고 법을 바꿔라. 이게 그렇게 너무 쉽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의사 한 명과 가족 두 명이 하면은 바로 그냥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게 정신병원 입원되려면 어느 정도 본인도 스스로 치료를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아니면은 진짜 완전히 심신상실의 상태가 돼가지고 했을 때는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좀 더 이제 더 엄격하게 이렇게 좀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입원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바꾸라.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것도 위헌 판결의 일종인데 다만 당장 위헌 판결을 해가면 그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언제까지 법을 고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것도 좀 최근에 좀 중요한 사건인데요.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는데 이 사람이 업무상재해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사고가 나가지고 다치면 그동안 인정이 돼요.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네 집 근처에는 회사 출퇴근 버스가 없는 거예요. 통근버스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자전거 사서 자기가 끌고 왔다 갔다 출퇴근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도 만약에 통근버스가 있으면 그걸 타고 출퇴근했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자전거로 한 건데 그러면 자기는 가뜩이나 통근버스 혜택도 못 받으면서 자전거 타고 왔다고 해가지고 또 업무상 재해도 인정을 못 받아. 그럼 이중으로 억울한 거죠. 그 역시 이 사람도 억울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역시 헌법 불합치다.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평등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줘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 기자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기자들이 정당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자들은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론인도 정당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하죠. 기자들이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정치 문화상. 근데 이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냐면 기자들은 정당법상 정당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금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근데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법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선거법상으로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건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자들, 언론인들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이것도 역시 그래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얻어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좀 이게 이상하실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문화적 충돌입니다. 문화적 충돌.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금기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정치적 발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 출마한다 뭐 그러면 어디 가서 마이크도 함부로 안 주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선거운동 기간고 한 2, 3주 때만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제 떠들게 허용해 주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우리는 뭐 아무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걸 까놓고 얘기하죠. CNN은 뭐 항상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죠. 폭스뉴스는 항상 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아예 그냥 매체 자체가 그렇게 딱 그냥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하물며 뭐 기자들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면 언론사는 당연히 못하게 돼 있는데 기자들은 당원은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으면서 선거운동 못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선거운동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외국에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뭐 진보적인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한데 그 성향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다 보통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외국에서 외국의 헌법 문화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을 알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좀 헌법에 안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위헌 판결을. 그래서 근데 기자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선거운동 하냐 안 해요. 너희들 이거 제가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제 선거운동 기자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도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야 그러면 기자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이제. 허용됐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정치 문화입니다. 물론 기자들한테 허용됐다고 해가지고 기자가 매체 자기가 속해 있는 예를 들어 신문사의 기사에다가 뭐 누구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매체를 이용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서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한다. 왜? 우리의 정치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